지구상에 있는 물질을요 분류하면 뭐하고 뭘로 나눌 수 있니? 응? 그런 눈빛은 어디서 오는 거야?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특정한 공간 안에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만 있냐 아니면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순물질 중에서도요. 순물질 중에서도 수소기체, 산소기체, 질소기체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헬륨기체 또는 철 뭐 이런 식의 물질들도 순물질이죠. 근데 물과 같은 아이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또는 소금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도 순물질이야. 이 공간 안에 이거 한 종류씩만 있으면 다 순물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순물질 중에서도 위에 있는 순물질과 아래에 있는 순물질은 구별이 돼. 뭐가 다를까? 위에 있는 순물질은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어.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순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원소물질이라고 얘기해. 근데 밑에 있는 것도 순물질이긴 한데 이거는 물이라고 하는 하나를 봐도 그 안에 원소가 두 종류 이상 들어가 있네. 원소가 두 종류 이상 결합해서 만들어진 순물질.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얘를 화합물 이렇게 부를 거야. 그래서 원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어야 된다. 화합물은 적어도 그 안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순물질도요. 원소 물질의 순물질이 있고 화합물 형태의 순물질이 존재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혼합물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소금물, 설탕물 또는 공기 또는 하트 이런 애들은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데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취해서 비율을 보든 모든 섞여 있는 비율이 일정해. 이런 애들을 무슨 말하면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니? 그렇죠. 그걸 비닐, 혼합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유, 탕물, 과일 주스 이런 애들은요. 흙탕물 같은 경우에 보면요.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는 아래쪽에는 흙이 쏠려있고 위에는 주로 물이 있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아래쪽을 채취하면 흙의 양이 훨씬 더 많고요. 위쪽을 뜨면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잖아. 됐어? 그래서 부위에 따라 섞여있는 비중이 달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혼합물은요. 이렇게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균일 혼합물만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 이게 뭘까? 균일 혼합물만 우리는 용액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이미 다 배웠겠지만 용액이라고 하는 건 균일 혼합물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죠. 용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액체는 아니다. 공기도 용액이고 합금도 용액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물질은 순수한 물질인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고 순물질 속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으면 원소물질,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순물질은 화합물 형태의 순물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합물도 순물질이야. 그 다음에 혼합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과 그렇지 않은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물질은 혼합물과 순물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은 순물질이야. 그럼 어떤 순물질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순물질이요. 여러분들이 먹어보거나 냄새를 맡지 않거나 했을 때 이게 수소기체인지 산소기체인지 질소기체인지 또는 물인지 식초인지 먹어보지 않아도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별할 수 있냐고. 있다고요.
됐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모든 물질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분류할 수 있다. 나 얘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구별됩니다. 자, 모든 물질은 구별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 지구상에 사람이 아무리 수십억 명이 있어도 여러분들 엄마는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너네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 있죠. 그것처럼 물질도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별한 성질, 그걸 우린 줄여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보면 이게 누군지, 소금인지 설탕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바로 그 물질을 구별하는 방법들인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얼굴 형태를 본다든가 목소리를 본다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성질로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물질들의 특성도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성질로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차별화되는 성질, 그게 물질의 특성인데 그 물질의 특성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대요. 그럼 5가지 불러보세요. 뭐 있습니까? 물질의 특성 5가지. 그렇죠.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자, 비열. 녹는 점. 자, 어는 점을 얘기하시면 녹는 점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초딩 때 배웠던 거, 소금이나 설탕인지를 구분하려면 우리 초딩 때는 뭐 해봤니? 먹어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겉보기 성질이라고 해. 이 겉보기 성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오감과 그 오감을 도와주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이죠. 그 중에서요, 저는 소금인지 설탕인지는 맛봐야 돼요. 그건 미각이죠. 미각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방법도 겉보기 성질이고요. 물인지 식초인지는 냄새 맡아보면 되죠. 후각을 이용해요. 그것도 겉보기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흙은 뭔지 방해석인지 뭐 하면 됩니까? 쪼개짐이나 결정형 보면 되죠. 근데 걔네들이 너무 작으니까 돋보기를 이용해서 확대해서 볼 거죠. 됐죠? 그것도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각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과 오감을 도와주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것들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해서 색을 본다든가 맛을 본다든가 냄새를 맡는다든가 촉감을 본다든가 중학교 1학년 때 광물을 구분했던 것처럼 결정형을 본다든가 또는 쪼개짐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잡아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지. 근데 문제는 얘를 잘 안 써, 실제로는. 왜? 위험하니까. 내가 먹어봤는데 그게 독약이야. 죽는 거잖아. 내가 냄새 맡았는데 독가스야. 죽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겉보기 성질이라는 건 있는데 사실은 잘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겉보기 성질을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뺀 나머지 4가지가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으로 우리가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녹는 점 또는 같은 말로 어는 점, 그 다음이 끓는 점, 그 다음이 밀도, 그 다음이 용해도. 요거 4가지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물질의 특성은 4가지입니다. 겉보기 성질을 뺀 나머지 4가지를 교과에서 배우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의 특성을 배우기 전에 나는 이걸 이용해서요, 실제로 물질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일단 구분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는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첫 번째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있어요. 됐어?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컵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순수한 물질이고 하나는 혼합물이고래. 됐죠? 하나는 순수한 물, 하나는 소금물. 하지만 둘 다 투명해요. 그럼 뭐가 물이고 뭐가 소금물인지를 먹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 네, 끓여보면 됩니다. 됐어? 네.
그래서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끓는 점과 어는 점 보는 거예요. 실제로요, 순수한 물질, 물 끓죠. 물이 어떻게 끓어요? 라고 하면 맨 처음에 물의 온도가 20도였다고 치자. 그러면 20도에서 가열을 한다. 자, 가열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어떻게 될까요? 물은 정확하게 몇 도에서? 100도에서 끓고 있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고 일정하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순물질은요, 자신의 끓는 점에서 정확하게 끓으면서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 이 형태가 나타나야 순물질입니다. 됐죠? 물이면 100도일 거고요, 에탄올이면 78도일 겁니다. 됐죠? 자신의 끓는 점에서 수평한 구간을 가지면서 완벽하게 다 끓을 때까지 온도의 변화가 없어. 이게 순물질이라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순물질이 아니고 소금물이야. 원래 물은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소금물이야. 몇 도에서 끓을까? 100도보다 약간 높은 데서 끓기 시작하죠. 됐어? 자, 혼합물은 원래 자신의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데서 끓면서 어떻게 될까요? 끓고 있는 동안 계속 경사가 됩니다. 수평한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혼합물이죠. 그래서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끓였을 때요, 수평한 완벽한 구간이 생기냐 아니면 경사지냐 이거 보시면 돼요. 수평한 완벽한 구간이 생기면 순물질이고 경사가 지면 혼합물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물이라고 하고 얘를 저는 10% 소금물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10% 소금물은 100도가 아니고 100도보다 약간 높고 110도에서 끓기 시작했다고 치자. 그러면서 경사가 졌어. 됐니? 다 끓을 때까지 이 형태야. 그럼 10% 소금물이 아니고 20% 소금물은 또 어떻게 다를까? 10% 소금물이 아니고 20% 소금물은 어떻게 그려야 되지? 라고 하는데요. 10% 소금물이라는 것과 20% 소금물은 물 말고 소금이 들어있는 양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물이 끓으려고 할 때 소금은 도와준다, 방해한다, 아니면 무관심하다. 어떤 걸 같니? 어떨 거 같니? 소금은 물에 끓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끓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소금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걔 방해를 끊어야 끓을 수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걸 끊기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10% 소금물이 방해를 많이 받겠니? 20% 소금물이 방해를 많이 받겠니? 20% 소금물이야. 그럼 뭐가 다르겠니?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훨씬 더 10%보다 높은 데서 나타나면서 경사를 져요. 알겠어? 그래서 농도에 따라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달라. 왜? 소금이라고 하는 아이가 물에 끓는 점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끓는 걸. 됐어? 자, 그래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결정되는 거니까 누가 더 농도가 높은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 근데 끓으면서 왜 경사가 져? 얘는 왜 수평한 부분이 안 생겨? 왜 안 생겨? 라고 하면요. 꼬매가 생각해봐. 이거 맨 처음에 10% 소금물이었다? 근데 끓으면서 물이 뭐하니? 증발해서 날아가죠. 그럼 물의 양은 줄겠죠? 물의 양은 줄면 소금물의 농도는 처음보다 뭐해지니? 높아지겠죠. 점점 높아지겠죠. 그럼 방해가 점점 뭐해질까? 커지겠죠. 그러니까 점점 방해가 커지니까 온도는 점점 뭐해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끓으면서 경사가 지는 이유는요, 끓는 동안 농도가 점점 뭐해지기 때문이다, 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면서 경사가 진다. 농도에 따라서 방해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농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끓는 점은 높은 데서 끓기 시작한다. 경사가 지는 이유는 점점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이다. 이해해요? 이해해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A 물질과 B 물질 중에서 누가 순물질인지는 끓여보셨을 때 경사가 생기지 않고 완만한 아이가 순물질이고요. 경사가 생기는 아이가 혼합물로 판별하시면 돼. 됐어? 그러면 끓는 점은요. 원래 자신의 끓는 점보다 혼합물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끓는 점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방해받기 때문이야. 그럼 얼려볼게. 물은 몇 도에서 얼어? 0도 맞아. 저게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는 가열해서 끓여보는 방법도 있지만 온도를 낮춰서 얼려보는 방법도 있는데 물이 20도에서 시작해서 온도를 낮춰. 그래서 0도가 되면 순수한 물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완벽하게 수평한 구간을 가지면서 얼 거야.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소금물이면 소금물의 대표적인 게 바닷물이잖아. 됐어? 소금물은요. 몇 도에서 얼까요? 0도보다 훨씬 낮은 곳에. 왜? 소금이 물이 어는 걸 뭐하니까? 방해하니까. 됐어? 그래서 어는 점은 훨씬 더 낮은 데서 얼기 시작하겠죠? 그랬을 때 경사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긴다. 왠 줄 아세요? 실제로 소금물을 얼릴 때 어는 건 소금물일까? 물일까? 물만 얼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 생긴 빙하는요. 물만 얼어서 빙하는 순수한 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소금은 빠져나가서 나머지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바다의 농도가 점점 높아져요. 됐어? 그래서 어는 점도요. 자신의 순수한 어느 점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서 경사지면서 옵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게 10% 소금물이라면 20% 소금물은 그 온도보다 훨씬 더 뭐한 곳에서 낮은 곳에서 얼겠죠. 왜? 방해가 더 심하니까. 알겠습니까? 같은 원인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은 원래 끓는 점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요. 어는 점은 원래 어는 점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나. 다시 말해서 녹는 점이 훨씬 더 낮아져. 이런 얘기.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은 말이야. 됐죠? 자, 그 중에서요. 혼합물을 만들면 어는 점이 훨씬 더 낮아져. 그럼 뭐 얼기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원래 물은 0도면 얼어. 근데 혼합물을 만드니까 영하 50도가 돼야 얼어. 그럼 우리나라가 0도 되긴 쉽지만 영하 50도 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잘 못 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 눈이 오면 도로에 아저씨들이 염화칼슘 뿌리죠. 염화칼슘을 뿌리는 순간 뭐가 됩니까? 혼합물이 되죠. 그러면 얼음의 어느 점이 훨씬 더 뭐해져? 낮아져. 그래서 밖에 온도가 영하 5도였는데 그냥 순수한 물이면 0도에서 얼어버렸을 거야. 근데 내가 혼합물을 만드는 순간 혼합물의 어느 점이 영하 50도야. 그러면 영하 5도에서는 얼어 안 얼어? 안 얼어요. 그래서 눈이 녹는 거예요. 이게 제설 작업이에요. 됐어? 그래서 도로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어느 점을 낮춰서 눈을 녹여버리기 위해서예요. 이해돼요? 이런 얘기예요. 됐죠? 또 한겨울에요. 한강은 잘 얼어요. 한강은 순물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닷물은 잘 얼지 않습니다. 왜? 바닷물은 소금물에 해당되니까. 됐어? 그래서 강은 쉽게 얼지만 바다는 쉽게 얼지 않는 이유가 바다의 어느 점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잘 얼지 못해요 라는 얘기예요. 되겠어? 또 어느 점 말고요. 녹는 점도요. 녹는 점도 어느 점과 같은 거니까 낮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합금으로 만든 게 뭐가 있냐면 퓨즈예요. 퓨즈. 실제로 회로도에서 전류가 흐르면 도선의 저항과 마찰에서 도선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핸드폰을 오랫동안 통화하다 보면 핸드폰이 뜨거워지잖아요. 됐어? 자, 근데 집에서는 핸드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기 제품을 쓰니까 엄청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엄청난 열이 발생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열 때문에 화재가 나서 집이 불타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전체 전류가 흐르는 곳에 퓨즈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달아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퓨즈는 합금이라서 녹는 점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선은 한 열이 발생해서 60도쯤 돼야지 불탄다고 치자. 근데 퓨즈는요 합금으로 만들어서 녹는 점을 훨씬 더 낮춘 거예요. 그래서 얘는 40도만 돼도 퓨즈라고 하는 전선이 끊어져 버려.
집이 불타기 전에 전선이 끊어지니까 집은 불타지 않겠죠.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퓨즈다. 퓨즈는 녹는 점을 낮추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는 이렇게 끓는 점과 어는 점의 변화를 가지고요.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확인해 보시면 된다. 그죠? 끓는 점은 순수한 물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어는 점은 훨씬 더 낮아질 거예요. 어는 점을 낮추는 걸 이용한 대표적인 게 염화칼슘으로 제설 작업하는 거고요. 녹는 점을 낮추는 걸 이용한 게 퓨즈입니다. 알겠어? 자, 그럼 꼬매가 배웠으니까 해봐. 라면을 끓일 때 물에다가 라면을 먼저 넣을래? 아니면 스프를 먼저 넣을래?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라면을 먼저 넣는 게 나아?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나아? 스프를 먼저 넣어. 그러면 물은 혼합물이 되니까 물의 온도가 100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돼. 한 140도쯤 돼야 끓어. 그러면 그 뜨거운 열에다가 라면을 넣으니까 라면이 금방 됐어. 이거라고 하는 거죠.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맨 앞에 있는 4페이지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특성 이거 5가지 못 외우면 뒤진다. 첫 번째가 뭐라고? 거푸기 성질. 두 번째, 녹는 점. 그 다음, 끓는 점. 그 다음, 밀도, 용해도. 이 5가지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말고요. 고등선행을 한 친구들은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 중에서 뭐 비열도 있어, 또 다른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저항도 있어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이 단원에서는 그게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이 5개만으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고요. 질량이나 부피 같은 걸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5개를 뺀 나머지로 물질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어? 길이도 안 되고 농도도 안 됩니다. 알겠죠? 이 5가지 방법으로만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된다. 자, 그 중에서 각각의 물질을 구분하기 전에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으니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요번에는 시험 범위가 적어서 대단히 구석구석에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해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순물질인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이야, 식초야, 물이야 이런 거 구분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순수한 물질 중에 어떤 물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물질의 특성을 사용하겠죠. 그 물질의 특성 중 첫 번째, 밀도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그래서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밀도가 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물질의 특성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첫 번째, 밀도라고 하는 거 느낌으로 아셔야 돼요. 용어를 기억하지 말고 밀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밀도는 밀한 정도야. 무슨 말이야? 여긴 되게 밀한데 저긴 되게 밀하지 않네.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밀집. 네, 밀집되어 있다, 빽빽하다. 그래서 밀도는요, 실제로 거기에 입자가 얼마나 빽빽해 라고 하는 입자의 빽빽한 정도예요. 빽빽한 정도로 숫자로 표현한 게 그냥 밀도야. 그러니까 얼마나 입자가 빽빽하게 있냐, 입자가 엄청 빽빽하게 있으면 밀도가 크다, 입자가 느슨느슨하게 있으면 밀도가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근데 꼬매가 너네 알죠? 중학교 1학년 때 고체, 액체, 기체 그 중에서 누가 입자가 제일 빽빽했니? 고체. 그러니 실제로 여기 철이 있다? 근데 철이 고체 상태로 있고 액체 상태로 용광로에서 녹였어. 그리고 더 가열해서 기체가 됐어. 그럼 이 셋 중에서 밀도 누가 크니? 아니면 다 같니? 생각해봐. 어차피 고체도 철이야, 액체도 철이야, 고체도 철이야. 밀도 다 같을까? 다 다를까? 다 달라요. 그 안에 입자의 빽빽한 정도가 달라서. 그래서 밀도는요,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달라. 자, 고체일 때는 입자가 빽빽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고체야. 액체는 약간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액체고요. 기체는 가장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게 기체잖아요. 그러면 이 3가지 상태 중에 가장 밀도가 큰 거 누구니? 고체입니다.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건 빽빽한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에 따라,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밀도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인 물질들은요,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일 때 밀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뭐야? 기체입니다.
그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다르다. 고칠 때가 가장 빽빽하기 때문에 밀도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지구에도요. 가장 밀도가 크면 밀도가 클수록 가라앉니 뜨니? 가라앉죠.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가라앉아 있는 게 땅바닥입니다. 이거 고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뭘 같아요? 바닷물. 그 다음에 뭘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일 때 밀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액체이고요. 그 다음 기체입니다. 왜? 입자의 빽빽한 정도가 밀도라서. 상태에 따라 밀도 다를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애가 딱 하나 있죠? 예외적인 아이. 누구라고 배웠니? 예외적으로요. 고체일 때 밀도가 제일 크지 않아. 오히려 액체일 때 밀도가 더 커. 이놈의 새끼들 학교 안 다녀? 누구였어? 물이요. 액체잖아요. 물은 액체일 때 밀도가 제일 커요. 그 다음 고체. 물을 고체 이름이 뭐예요? 얼음. 그래갖고 그냥 생각해봐. 빙하는 물 위에. 빙하가 네. 원래 얼음의 밀도가 더 크다면 물 밑으로 가라앉아야 되잖아. 근데 얼음이 떠 있잖아. 됐죠?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더 큰 거고 얼음의 밀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밀도가 작은 게 누구라고요? 수증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만 고체와 액체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만 예외입니다. 알겠죠? 우주에 있는 딱 하나 물만 상태에 따른 밀도 크기가 물만 예외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는 걸 상상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음이 떠 있는 이유가요.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훨씬 더 작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만 예외적입니다. 되죠? 그래서 밀도라는 건 얼마나 빽빽해? 빽빽한 정도를 표현한 게 밀도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밀도의 의미는 또 하나가 있죠. 밀도는 입자가 얼마나 빽빽해 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밀도는 뜨고 가라앉는 성질이에요. 그 중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가라앉는 아이들이 밀도가 뜨는 아이들보다 뭐한 거다? 큰 거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밀도가 큰 아이들은 가라앉으려고 그러고요. 밀도가 작은 아이들은 뜨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가라앉고 뜨고 라는 성질을 결정하는 건 바로 밀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밀도는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빽빽한 정도를 표현하고 뜨고 가라앉는 성질 차이가 바로 밀도다. 자, 그러면 나 이러한 밀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밀도는 측정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겁니다. 밀도 계산 방법.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니? 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이때 부피 단위가 뭘까요? 부피 단위들은 뭐하러? 세제곱, 센티미터, 또 밀리리터. 세제곱 센티미터하고 밀리리터하고 같은 단위예요. 같은 크기예요. 됐어? 그러니까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됐죠? 자, 질량은요? 단위 뭐하라? 그람. 됐죠? 네, 그람. 여기서는 주로 이런 거 써요. 됐니? 그러면 밀도의 단위는 뭘까요? 밀도의 단위는? 됐죠? 네, 밀도의 단위는 질량분의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단위는 분자부터 읽으니까 그람 퍼 밀리리터 단위를 우리가 주로 쓰죠. 그람 퍼 밀리리터 단위를 주로 밀도 단위로 우리가 써요. 밀리리터 대신에 세제곱 센티미터 집어넣으셔도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철이 있다고 치고 철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는 철인데 고체 상태야. 이 고체 상태일 때요. 얘 질량을 재니까 얼마냐면 100g이었다고 칠게. 그리고 고체일 때 얘 부피가 얼마냐면 10ml라고 칠게. 이 얘기야. 그리고 나서요. 내가 얘를 용광로에 넣고 가열을 하면 얘가 액체 상태로 바뀌겠죠. 자, 액체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질량 얼마일까요? 질량 얼마일까요? 100g이 됐죠. 왜? 질량은요. 상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에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100g짜리를 녹여봤자 100g입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렇다면 얘를 더 가열해서 기체로 만들면 질량은 얼마일까? 그래도 100입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체일 때도 액체일 때도 기체일 때도 질량은 똑같습니다. 근데 부피는 어떠냐면 사실은 이렇게 입자가 빽빽하게 있으면 이 입자를 담는 그릇의 크기가 부피잖아요. 고칠 때는 요만큼의 부피야. 근데 액체가 되면 입자가 약간 느슨해지면서 요만큼이 이 4개 입자가 담겨져 있는 부피의 크기야. 되겠죠? 기체가 되면 얘가 자유롭게 날아가니까 이 4개의 기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는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고체일 때 부피보다 액체일 때 부피는 뭐 해줘야 되니? 커져야죠. 실제로요, 일반적으로 고체가 액체일 때 부피는 약 1.1배 정도 커지는데 우리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0ml 됐다고 치자. 그래서 부피 커져야 됩니다. 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부피는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대략 한 1700배 정도 커지는데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1000ml라고 치자. 됐어? 이런 식으로 커져. 일반적인 물질들. 되겠니? 자, 그랬을 때요. 밀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구하셔야 얘가 누군지 알 수 있는데 밀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됐죠? 그럼 얘 부피분의 질량 해보시면 불러. 얼마 나오니? 10. 단위도 불러. 그램 퍼 밀리리터. 이게 철 고체의 밀도라고 치자. 자, 그러면 철 액체. 네. 5g 퍼 밀리리터죠. 됐어. 기체일 때. 그렇죠. 0.1g 퍼 밀리리터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체일 때 밀도가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액체, 기체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물어볼 겁니다. 같은 물질인데 상태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할래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서 밀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됐어.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서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거꾸로 뭐 해줘야 되니? 잡아줘요.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데요.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상태가 바뀌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데 부피는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줄어든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만약에 부피가 바뀔 때요. 부피 변화량만큼 질량도 같이 변했다면 밀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상태가 바뀌는 동안 질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일정한데 부피 혼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는 변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더군다나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거꾸로 줄어들어야 돼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되죠. 신서 주관식 있니? 없죠. 그럼 제대로 골라내셔야 되겠죠. 되겠어? 자, 근데 이 중에서도 기체는 좀 특이해. 기체의 부피가 1000ml야. 언제? 언제? 선생님이 1000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2000 됐어요. 아니야. 내가 됐을 때 500인데? 이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기체들은 부피가 미친 듯이 변합니다. 기체인데도. 그래서 부피가 500인 기체일 수도 있고요. 1000인 기체일 수도 있고요. 200인 기체일 수도 있고요. 2000인 기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가 대단히 쉽게 변합니다. 그러면 부피가 대단히 쉽게 기체인데 계속 변하면 밀도도 계속 바뀌어. 그럼 네가 잰 0.1이라는 건 언제일 때 밀도야?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기체의 밀도를 표현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체의 부피가 1000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때 온도와 뭐 때문이니? 압력 때문이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합니다. 됐어? 그러니까 온도가 몇 도? 압력이 얼마? 그럴 때 내가 재니까 1000이야. 그럴 때 밀도가 0.1이라는 얘기야. 근데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부피가 또 달라지니까 밀도는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표현할 때는 언제나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현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틀린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표현할 때만 온도와 압력을 정확하게 기재해 줘야 된다. 알겠어? 이게 기체의 특성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가요, 뭐라고 할까? 여기를 부피로 줄까? 여기를 질량으로 줄까? 이거 두 개 X축, Y축 바뀌어도 상관없어. 자, 그랬을 때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책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줘볼게요. 우리 책에는요, 몇 번의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7페이지의 7번입니다. 7페이지의 7번을 보시면 A, B, C, D 이 5개의 물질이 있습니다. 되죠? 그 중에서 A와 D는 부피가 1이고요. 자, 질량이 D일 때는 여기 그냥 칸 안 맞게 할게요. 자, D일 때는요. D일 때는 질량이 2. 그 다음에 A일 때는 질량이 4.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C는 부피 3, 질량 3. 부피 3, 질량 3. 보이죠? 여기가 C.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B하고 E는 부피가 4일 때니까 여기 그래서 얘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E 이렇게 됐다고 치자. 누구니? 너 신서야? 네. 이쪽에 앉던지 아니면 책 가지고 저 뒤로 가든지 이거 가져가. 네. 자, 그래서 A, B, C 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이 중에서 물질은 작게 돼. 여기에 몇 종류 있어? 라고 묻는 거야. 그럼 같은 종류끼리 묶어야 되겠지? 됐어? 그럼 같은 종류인지 어떻게 알아? 밀도의 크기 봐야 돼. 되겠죠? 왜?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은요. 질량도 부피도 아니야. 그러니까 질량만 본다? 틀렸어. 부피만 본다? 틀렸어. 뭘 봐야 돼? 물질의 특성인 밀도 봐야 돼. 그죠? A의 밀도는 얼마입니까? 부피분의 질량. A의 밀도는 4입니다. B의 밀도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4분의 여기 얼마였냐? 이거 4야? 그럼 이 밀도 내려와야 돼. 자, 그러면 B는요. 부피분의 질량 4분의 4니까 B의 밀도 1. 됐어. C의 밀도 얼마입니까? 3분의 3이니까 1. 맞아요. D는요. 1분의 2니까 얼마? 2. 자, 그 다음에 2는요? 4분의 1이죠. 됐어. 그러면 얘가 같은 종류예요. 밀도가 같으니까. 됐어. 그래서 물질은 5개가 있지만 실제로 종류는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네 종류로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하겠어? 이런 식으로요. 물질의 특성을 보시면 같은 물질을 구별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6단원 하고 있다. 본체. 자,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종류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그걸 밀도를 보고 할 수 있었던 거다. 그 중에서 기체의 밀도를 표현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써주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도 보셨고 밀도를 계산하는 방법도 보셨습니다. 밀도는 부피와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걸로 계산할 수 있다. 상태가 바뀌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는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밀도가 다르다. 그중에서 같은 물질일 때 고체 상태일 때 밀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인데 물만 예외적으로 물일 때의 밀도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밀도야. 그래서 자, 그래서 밀도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를 시험범위였기 때문에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밀도를 알기 위해서 부피 측정할 때 부피 측정하는 방법들 배웠어? 용품 실린더에 그 수업했는지를 정확하게 해줘. 부피 재는 도구가 뭐예요?
부피를 재는 도구가 바로 눈금 실린더라고 하는 이렇게 생겨 있는 통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어서 부피를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했니 안 했니? 했던 것 같으니까. 자, 맨 처음에요. 여기에 물을 집어넣어요. 물만 집어넣으니까 물만 넣었을 때 부피가 얼마냐면 20ml였다고 치자. 그래놓고 돌처럼 모양이 불규칙한 아이는 원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로 굽혀야 되잖아. 근데 모양이 불규칙하면 가로, 세로, 높이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의 부피를 눈금 실린더로 재거든요. 됐어? 그래서 돌과 같은 아이를 여기다가 만약에 넣는다고 치자. 돌을 넣으면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되니? 높아지죠. 얼마만큼 높아질까요? 넣은 물체의 부피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눈금을 이렇게 올라와서 읽었더니 이게 바로 23ml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 돌의 부피가 얼마나 얘기니? 3ml죠. 됐어? 이렇게 측정할 때, 부피를 측정할 때 쓰는 게 눈금 실린더고요. 눈금 실린더를 읽을 때는 정확하게 그 눈금의 눈높이를 맞춰놓고 읽으셔야지 위에서 아래를 본다든가 아래에서 위를 보면 안 됩니다. 눈금이 다르게 보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러한 눈금 실린더로요, 모양이 불규칙한 아이들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소금을 저기에다가 넣고 부피를 재려면 안 재집니다. 왜요? 소금은 넣자마자 물에 뭐하니까?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 부피를 잴 수 없어요. 됐어? 그래서 눈금 실린더로 물체의 부피를 재기 위해서는 물체를 넣었을 때 물체가 녹지 않는 액체에다 넣고 부피를 재야 된다. 알겠어? 그러면 소금의 부피를 재려면 이 안에는 물이 있지 말고요. 그래서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을 집어넣고 소금을 넣으시면 부피를 잴 수 있어요. 알겠어? 이렇게 해서 부피를 잰다. 그래서 부피를 잴 때 쓰는 게 바로 눈금 실린더다. 자, 그런가 질량 잴 때 무슨 저울 쓰죠? 중학교 1학년 때 했다. 이거 시켜봐. 질량 잴 때 쓰는 저울. 그렇죠. 똘똘한. 질량 잴 때 양팔 저울을 재는 거 알죠? 양쪽에 팔이 있어서 물체에 올려놓고 수평이 될 때까지 추를 올리면 되는데 나 하나 물어볼게. 추는 이것도 학교에서 했니? 옛날에 있었는데 대단히 많은 학교들이 빠졌는데 너네 선생님들이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양팔저울 했니 안 했니? 이건 안 했어. 네. 근데 저 물어볼게요. 양팔저울로 쟀는데 이 새끼가 수평이 될 때까지 1g짜리 추 2개와 100mg짜리 추 3개를 올리니까 수평이 됐다고 치자. 그럼 얘 질량은 얼마인 거니? 몇 g인 거니? 1g짜리 2개에 100mg짜리 3개를 올리니까 수평이 됐대. 그러면 이물체의 질량은 얼마니? 그러니까 묻잖아. 1g이 몇 mg이니? 1g이 몇 mg이니? 얼마입니까? 1000mg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g이냐고요? 2.3g이라고 놓고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어? 이 정도는 단위 환산하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피와 질량을 측정해 놓고 그걸 놓고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밀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어?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바로 밀도의 정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보명아 이해되니? 앞부분에 못 들어오는 혼합물과 순물질의 끓는 점, 녹는 점 차이점은요.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보시고 자 넘어오시면 6페이지, 7페이지 보여요? 6페이지, 7페이지 보입니까? 자 시간은 5분 드릴 테니까 5분 안에 빨리 풀어치죠. 맞아요. 수평한 부분에 있는 거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학교 프린트 가져온 사람 다음 주에 학교 프린트 좀 가져오십시오.
다 됐어요? 볼게요. 오늘 과거 언니 오빠들이 시험 보는 날이라서 복귀 좀 하네. 뭐지? 이게 아니었어? 어? 아까 거기 써있는데? 여기가 정확한 거를. 이거 왜? 그럼 상태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게 뭐예요? 연결하는 게 실력인 거예요. 아, 중학교 1학년 때 보고 계신 거죠? 네. 영상 앞에로 꼭 돌려보십시오. 근데 틀림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채점 다 된 거야? 이거 뭐야? 질량의 단위가 미리터 뒤질래? 이년아? 확 그냥. 어디 볼까요? 어딨어? 인간의 오감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겉보기 성질을 묻는 거잖아. 우리 광물 구분할 때 색 좋은 색 기억나? 그때 그 색이야. 그죠? 광물을 구분할 때 썼던 광물의 특성, 색, 좋은 색, 결정형, 쪼개짐 이런 것들이 다 겉보기 성질. 그래서 그걸로 구분한다. 그래서 색도 좋은 색도 물질을 구분하는 물질의 특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요. 어떤 친구들이 보는데 그럼 색이 똑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 중에서 일부만 똑같다고 해서 같은 물질 아닙니다. 됐죠? 다 달라야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물질의 특성에 대한 개요와 밀도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8페이지죠. 8페이지 보시면 물질의 특성 중에서 두 번째 얘기. 여기까지만 빨리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물질의 특성 중에서 밀도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중학교 2학년에 와서는 겉보기 성질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야 라고 하는 것만 나올 뿐 실제로 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밀도에 대해서 했고요. 자, 나머지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에 대한 얘기 할 건데 녹는 점, 끓는 점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배워봤으니까 알겠죠? 용해도가 살짝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일 거야. 자, 그러면 물질을 구분하는 물질의 특성 중에서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우리가 하는 내용 중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끓는 점이라는 건 뭐가 뭘로 바뀌는 온도?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바뀔 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니? 액체가 기체 바뀌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지. 그럼 내가 궁금해. 기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건 뭐라고 했냐? 그 F가 일어나는 온도를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말이야. 이놈의 새끼들아. 중학교 1학년 보고 있잖아. 물이 있어. 얼음이 있어. 자, 0도가 되면 얼음이 녹아. 그랬다가 100도가 되면 끓어. 그래서 기체 돼. 온도를 낮추면 거꾸로 가. 기억나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잖아. 그랬을 때 부가별로 상태 나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거꾸로 이해해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이 온도는 뭐라고 했냐? 끓는 점이야. 온도가 같습니다. 됐어?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돼도 끓는 점이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도 똑같이 끓는 점이라고 해. 되겠냐? 이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뭐야? 고체가 액체되는 거. 녹는 점. 이거요. 액체가 고체돼요. 이거 뭐요? 어는 점이에요. 근데 같은 물질이에요. 녹는 점이 커요? 녹는 점이 커요? 어는 점이 커요? 누가 더 높아요? 같죠. 얘도 온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녹는 점이 곧 어는 점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네들을 구분하려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준 것 뿐이지 온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되겠어? 얘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둘 다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알겠죠? 얘는 녹는 점이라는 언어로, 얘는 어는 점이라는 언어로 쓰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은 물질이면 녹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끓는 점이고 기체가 액체 되는 것도 끓는 점이라고 얘기한다. 물은 액체가 기체로 되든 기체가 액체로 되든 다 100도에서 끓는다. 되겠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얘도 끓는 점, 얘도 끓는 점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얘도 끓는 점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야. 그거 무슨 말인 줄 알아? 실제로요. 여기에 투명한 여러 종류의 액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에탄올이고 하나는 메탄올이야. 물은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어. 에탄올은 몇 도에서 끓어? 78도야. 메탄올은 몇 도에서 끓어? 64도. 그래서 이렇게 끓는데 외울 필요 없잖아. 물만 끓는 점 기억하면 되잖아. 자, 근데 이렇게 투명한 액체 됐어. 그 중에서 물인지 에탄올인지 메탄올인지를 끓여봤을 때 끓는 점이 몇 도냐에 따라 물질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도에서 끓는 건 우주에 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100도에서 끓으면 아, 이 새끼 물이네 라고 하시면 되고요. 78도에서 끓으면 아, 이게 에탄올이네 라고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끓는 점이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라고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근데 나 궁금해. 얘네 셋 다 액체인데 왜 끓는 점이 다 달라야 돼? 왜 다 달라? 다 똑같이 액체인데. 물질마다 끓는 점, 녹는 점이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뭐게?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인데. 응? 어떤 애는 100도에서 끓고 어떤 애는 78도에서 끓어. 그죠? 끓는 점, 녹는 점이 물질마다 다 달라서 물질의 특성이 되는데 왜 다 달라? 그건 꼬맹아 끓는다는 건 액체일 때 입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입자와 입자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을 끊어야 얘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기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입자마다 이 인력의 세기가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다 달라요. 물방울들끼리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와 에탄올 입자들끼리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다르다고요. 그 인력이 셀수록 잘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안 끊어지겠죠. 그럼 그걸 끊으려면 온도가 훨씬 더 뭐 해야 됩니까? 높아야 되겠죠. 그럼 이 셋 중에서 인력이 제일 센 게 누굽니까? 물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물질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 다른 이유는 물질마다 입자 간의 인력의 세기가 달라서 그래요. 인력이 셀수록 끓는 점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액체 중에서 물의 인력이 제일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의 높이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질을 끓여봤는데요. A라는 물질을 이렇게 끓여서 이거 A래. B라는 물질은 이렇게 끓여서 이거 B래. 됐어? C라는 물질은 온도를 가열했더니 이렇대. D라는 물질은요. 얘를 끓여봤더니 얘는 이렇대. 이 중에 같은 물질 있나요? 있어요. 누구랑 누가 같습니까? A와 D가 같은 물질이죠. 왜? 끓기 시작하면 온도가 같잖아요. 됐죠? A와 D는 같은 물질이에요. 되겠냐?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근데 A와 B가 같은 물질인데 왜 그랬고 똑같지 않아? 이 X축이 뭔데? 이거 뭔데? 하이라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 끓는 전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누가 더 빨리 끓었어? A하고 D 중에서? A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같은 불꽃의 세기라면 A의 양이 훨씬 더 뭐였으니까? 작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A와 D의 양이 똑같았는데 이렇다면 불꽃의 세기가 누가 더 셌다? A가 더 셌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같은 물질이면 물질의 양에 따라서 끓는 점이 바뀌니? 끓는 점이 바뀌니? 라면 하나 끓일 물이 100도에서 끓었어. 라면 10개 끓일 물은 몇 도에서 끓어? 그래도 100도예요. 같은 물질이면. 단지 양이 많으면 끓는 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만 길어질 뿐 끓는 점은 달라질 수 없다. 됐어? 또 불꽃이 더 센 불꽃에서 가열해요. 100도에서 끓어서. 약한 불에서 가열하면 몇 도에서 끓어? 그래도 100도죠. 불꽃의 세기나 물질의 양에 따라 끓는 점이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네. 그래서 A와 D는 양이 다르거나 불꽃의 세기가 다를 거기 때문에 됐어?
됐어? 그래서 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 것 뿐이야. 같은 물질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 자, A, B, C, D 다 똑같이 액체였어요. 그 액체를 가열한 거거든요. 자, 이 중에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 찾아. 누굽니까? C. 너무 높아서 아직 안 끓었잖아요.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 C예요. 그 다음 누굽니까? B. 그 다음 누굽니까? A. 됐어. 그러니까 여기도 물질이 세 종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끓는 점은 입장 안에 인력의 세기에 따라서 그 인력의 세기 정도에 따라 녹는 점과 끓는 점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의 종류가 같아야 인력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 그래서 입자의 종류가 다르면 인력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끓는 점을 보면 누구의 인력이 제일 센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C의 인력이 제일 센 액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끓는 점이라는 건 같은 물질이면 물질의 양이나 불꽃의 세기에 따라 끓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근데 같은 물질이면 절대로 끓는 점 변하지 않아. 라면 하나 끓일 물도 100도에서 끓어. 라면 100개 끓일 물도 100도에서 끓어. 됐어? 절대 바뀔 수 없어. 근데 나 끓는 점을 변화시켰어. 끓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혼합물이에요. 압력이죠. 똑같이 물인데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고 100도보다 더 높은 데서 끓일 수도 있고요.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을 끓게 할 수도 있어. 끓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바로 뭐다? 압력이다. 됐어. 압력에 의해서 끓는 점이 바뀝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자, 압력을 높이면 모든 물질의 끓는 점은 뭐해지니? 압력을 높이면 끓는 점은 뭐해질까요? 압력과 끓는 점은 같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를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압력밥솥입니다. 집에서 쓰는 압력밥솥이 이 원리를 이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압력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을 집어넣고 끓이면 여기에 일반적인 냄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실제로 이 안에도 공기가 있어요. 밖에 공기가 누르는 힘 몇 개야? 1기압. 그러면 안에도 정확하게 1기압이었어요. 근데 내가 막 가열을 하면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더 생기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안에 기압이 뭐해집니까? 높아져요. 이 1기압이었는데 2기압으로 기압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안쪽에서 미는 힘이 더 세지니까 뚜껑이 뭐하니? 열려. 알겠어? 뚜껑이 열려서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 다시 1기압이 되면 뚜껑이 닫혀. 이걸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물을 끓일 때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못 열게 여기를 꽉 묶어. 이게 압력밥솥이죠. 그러면 1기압이 2기압 되고 3기압이 됐는데 기체가 나오려고 하는데 뚜껑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요. 그래서 안에 기압이 높아져요. 됐어? 그러면 안에 기압이 높아지면 생각해볼래? 여기 입자들이 있다. 여기 입자들이 있는데 바깥에서 얘를 압력으로 꽉 누르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열을 줘서 이걸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안 끊어집니다. 되겠어? 여기서 세게 누르면요. 세게 누르면서 힘을 주면 아무리 열로 이걸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 못 날아갑니다. 알겠어?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압력밥솥이 되면 수증기가 못 빠져나가니까 안에 기압이 1기압, 2기압, 3기압으로 높아지면 물의 끓는 점은 100도가 아니고 한 140도쯤 돼야 물이 끓어. 그러면 이 안에 쌀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100도의 열에 의해서 익힌 쌀을 우리가 밥으로 해서 먹었어요. 근데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면 이 안에 온도가 100도가 아니고 몇 도까지 올라가니? 140도의 열로 쌀을 익혀. 그러면 어느 쪽 쌀이 훨씬 더 잘 익었겠니? 140도의 열로 익힌 쌀이 훨씬 더 잘 익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밥을 하면 밥이 훨씬 더 찰지고 맛있는 밥이 되니까 압력밥솥 다 쓰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면 압력을 낮추면 끓는 점 없겠니? 네, 당연히 나요. 압력과 끓는 점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서요. 꼬맹아, 밖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낮추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되겠죠?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뭐해지니? 희박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힘도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사각대기에 올라가면 1기압보다 훨씬 더 기압이 낮은 0.8기압 정도 된다고 치자. 됐어? 네. 그러면 얘는요. 여기 밖이 0.8기압이니까 안에 있는 수증기도 0.8기압보다 크면 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안에도 계속 몇 기압밖에 안 돼? 0.8기압밖에 안 되죠? 됐어? 그러면 물의 끓는 점이 낮으니까 물이 몇 도에서 끓니? 100도가 아니고 한 80도쯤 끓어요. 그러면 쌀을 80도에서 익히면 잘 익겠니 안 익겠니? 덜 익죠? 그래서 설익은 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 밥을 하면 발 맛이 없어요. 쌀이 안 익어요. 알겠어? 이것 때문인데 요즘은 입상 금지라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또 다른 실험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학교 교과서에 있는지 봐.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찬물을 집어넣고 팔팔팔팔 끓여요. 그럼 물이 막 끓여서 막 끓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면 불을 끌게요. 그리고 가만 놔둘게요.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온도가 떨어질 겁니다. 온도가 한 80도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 뚜껑 입구를 막고요. 둥근바닥 플라스크로 뒤집어요. 그러면 80도의 뜨거운 물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80도의 뜨거운 공기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로 나 이 물을 끓게 할 수 있어요. 가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의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고 80도로 뭐 하고 싶어? 낮추고 싶어. 방법. 압력을 뭐 하면 되니? 낮추면 돼. 여기 있는 압력을 낮추면 돼. 어떻게 할까요? 밖에서 열나 찬물을 엄청나게 찬물을 확 부으면 그 찬물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보이시니 낮아져. 그러면 공기의 운동이 느려지면 공기가 얘를 누르는 힘의 세기가 뭐해지겠니? 약해져요. 됐어? 그래서 여기에 기압이 1기압이 아니고 0.8기압쯤으로 떨어졌다고 치자. 기압이 떨어졌으니까 물에 끓는 점도 뭐 해줘야 돼? 낮아져. 됐어? 그래서 80도인 이 상태로 물이 다시 밥을 막 끓어.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알겠어? 찬물을 부었는데 오히려 물이 끓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라는 건 양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 불꽃의 세기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단 압력에 의해서 물질의 끓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지고요.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압력밥솥을 만든 거고 산에 올라가서 밥이 설 익는 건 압력이 낮아져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A 물질이 있어요. 얘는요 끓는 점이 있고 녹는 점이 있어요. 우리 책에도 그것과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A라는 물질의 녹는 점은 200도이고 끓는 점이 500도라고 치자. 그런 물질이 있어요. 대부분 암석이 그렇습니다. B라는 물질은 0도와 100도, C라는 물질은 영하 200도와 영하 50도라고 치자. 됐어요? 자, 물질마다 각각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 종류의 물질이 있다. 얘네들을요 내가 상온으로 가지고 가면 얘는 그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각각의 물질의 상태를 써보십시오. A는 무슨 상태로 있을까요? 자, 하나 묻죠. 상온은 몇 도를 얘기합니까? 20도. 네, 지구의 평균 기온이고요. 상온은 15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20도로 놓고 보죠. 그래서 우리의 상온은 20도로 놓고 보죠. 자, 20도로 가져갔다고 치자. 그랬을 때 A와 B와 C는 그 20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그다음 뭐? 액체. 액체. 더 뜨거워지면 뭐? 잘 느끼겠죠? 그 중에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를 뭐라 그럽니까? 녹는 점 또는 어느 점. 그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이 온도를 뭐라 그럽니까? 녹는 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 A를 보면 A는 녹는 점이 200도이고 끓는 점이 500도인 게 A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20도는 어떻습니까? 20도는 200도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무슨 상태입니까? 고체입니다. 되겠어요? 네. B를 볼게요. B는 녹는 점이 0도이고 끓는 점이 6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온 20도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무슨 상태입니까? 액체 상태죠. 됐어?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C는요. 녹는 점이 얼마냐면 영하 200도고요. 끓는 점이 영하 50도입니다. 그럼 20도는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체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우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은 온도에서 보시면 같은 20도의 온도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들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됐어? 같은 온도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들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들입니다. 알겠냐? 네. 라고 하는 거죠.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입자사의 능력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어떤 학교 문제인데요. 돌도 있고 무도 있고 막 줬어요. 5가지.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을 외울 수 없는 물질들을 줬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력이 센 거 찾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인력이 센 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인력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뭐하다는 얘기야? 높다는 얘기고 높다면 같은 온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됐어? 그런 문제였어요. 알겠냐? 이렇게까지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주면 무슨 상태인지 보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온도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들이 가장 인력이 세다라는 것도 기억하자.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별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9페이지 문제는 얘입니다. 용해도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끊을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물질의 특성 중에서 마지막 5번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용해도라는 겁니다. 자, 용해도라고 하는 거, 용해되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했다. 온도는 따뜻한 정도로 숫자로 표현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는요, 숫자 정도로 표현한 거. 그래서 용해되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걸 용해도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용해도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용어를 내가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자, 용해라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야? 용해됐어요? 무슨 뜻이야? 녹았어요.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소금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에다가 넣으면 소금물이 돼요. 그 소금물이 되는 이유가 소금이 물에 녹았기 때문이죠. 네, 용해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때 소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게 맞다? 네, 소금은 녹는 물질이니까 용질이라고 하는 게 맞다. 물은 녹이는 물질이니까 용매라고 하는 게 맞다. 됐어. 그래서 소금이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ING 진행형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뭐라 그러니? 용해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 이거 뭐라 그러니? 용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액이 뭐야? 그럼 소금물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요, 이 용액은요, 보면은 이 용액이 소금물 꼭 이렇게 써야 돼? 물 소금 이렇게 쓰면 안 돼? 꼭 소금물이야? 물 소금은 안 돼? 말해봐. 자, 이거 물 소금이라고 쓰시면 틀려요.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데 그렇다고 소금을 먼저 말해야 돼? 먼저 말해야 돼. 왜? 용액에 이름을 붙일 때는요, 항상 용질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용매가 나온 다음에 이름 뒤에 무조건 용액이라고 붙여주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이 용매니까 소금이 앞에 나와야 돼. 아니 소금이 용질이니까 얘가 앞에 나와야 돼. 그리고 물이 용매니까 뒤에 가는 게 맞아.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애인지 모르는데 질, 산, 나, 트, 륨, 수용액 그런 거 좀 있지. 자, 이 중에서 그러면 누가 용질이야? 네, 앞에 있으니까 이 새끼가 용질이겠죠. 누가 용매야? 물.
됐어?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끝에 무조건 용액이랑 붙이라고. 그러니까 얘 틀렸지. 이 뒤에다 용액이랑 붙여 써야 돼. 됐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틀린 용어야 사실은. 됐어? 네, 그럼 소금물 용액이라고 하면 돼요? 얘 그것도 틀렸죠. 왜요? 실제로요. 물이 용매의 역할을 할 때는 물이라고 하면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 물 숫자 써서 수라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해야 되니? 소금, 그럼 수용액 이렇게 써야 돼. 됐어? 그래서 이 새끼가 여기 수용액이라고 쓴 거야. 물이 용매일 때 숫자로 써야 돼. 한 부분에 해당되는 물 숫자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수용액이라고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소금물이 아니고 소금 수용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도 틀리죠. 왜? 소금은 일상적인 용어지 화학 용어가 아니잖아. 소금의 원래 이름 염화나트륨.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사실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게 정확하고 과학적 용어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소금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소금을 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용액의 이름도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게 용질이어야 되고요. 뒤에 있는 게 용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소금물이라는 걸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 소금물에 그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됐어? 이 용액이 될 때 특징이 있어요. 소금 꼬매나 10g에다가 소금물 90g을 녹였어. 물 90g 녹였어. 그럼 소금물 몇 g 되냐? 100g보다 살짝 커지니 살짝 작아지니 그대로니? 말해. 정확하게 그대로죠. 왜? 질량은 보존되니까. 됐어. 아무리 용액을 만들더라도요.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절대로 질량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10g에 물 90g을 섞었어 라고 하면 누구라도 소금물은 100g이겠구나 라고 예측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근데 이 소금 10g의 부피가 50ml였고요. 물 90g의 부피가 90ml였다고 시작? 이거 섞었어. 그럼 소금물의 부피는 140보다 커지니 작아지니 그대로니? 아니에요. 이거요. 무조건 140보다 감소해야 됩니다. 부피는 줄어야 됩니다. 무조건. 왜요? 이거 학교에서 했니 안 했니? 학교를 다니니 안 다니니? 빨리 얘기해봐. 여기 진도 나갔어 안 나갔어? 여기 학교에서 진도 나가니 안 나가니? 용해도? 나갔는데 이 부분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이런 얘기 없었어? 자, 증발해서가 아니고요. 서로 다른 물질이면 하나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뭐하네? 크네. 하나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뭐하네? 작으네. 그러면 입자가 큰 애 위에 작은 애를 집어넣는다고 쳐봐. 그럼 얘가 이렇게 떠야지 정확하게 14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렇게 뜰 수 있니 없니? 없어요. 큰 입자 사이에 생긴 큰 틈 속에 작은 입자가 이렇게 껴들어가죠. 그러면 부피가 140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반드시 부피는 뭐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이게 용액이 갖는 특징입니다. 용액이 갖는 특징은요. 섞었을 때 질량은 변화가 없지만 부피는 무조건 감소한다. 부피는 무조건 감소한다. 왜? 서로 다른 물질이라면 상대적으로 하나는 입자가 크고요. 하나는 입자가 작거든요. 그래서 큰 입자 사이에 생긴 큰 틈 속에 작은 입자가 껴들어가기 때문에 부피는 100% 감소해야 됩니다. 변화 없을 수도 없고요. 늘어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용액이라는 건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는 감소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저 하나 물어볼게요.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때 소금이 녹는 거 맞아? 원래 소금이 고체인데 소금물에 녹이면 액체야? 소금은 액체야? 물속에 녹아있는 소금은 액체니? 우리가 고체가 액체가 돼야 녹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은 액체로 바뀌는 거야? 상태 변화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실제로요. 물에 녹이기 전에도 소금은 고체고요. 물에 녹여도 소금은 그대로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작은 입자의 고체의 상태로 물속에 껴들어가는 뿐이야. 그래서 그럼 사실은 물에 녹였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소금은 상태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소금이 물에 녹았어요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금이 물속에 고르게 뭐 했다는
모인 걸 용해됐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액은 무조건 균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고르게 섞여 들어가서 소금물이 됐는데 이때 여러분 얘 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는 거죠. 우리요 용해도는요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때 자 소금의 용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소금이 얼마나 짠 소금물이야?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었을 때 짠 정도를 말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이 소금을 얼마나 짜? 이 소금물의 짠 정도를 표현하는 게 농도와 용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농도는 물질의 특성 이니 아니니? 농도는 물질의 특성 이다 아니다? 아니다.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서요. 5% 용액이 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소금물인지 설탕물인지 구별할 수 있어? 없어요. 소금물도 5% 만들 수 있고요. 설탕물도 5%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라는 저 숫자만으로 소금물인지 설탕물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고요. 되겠어. 하지만 용해도는 그걸 가지고 소금물인지 설탕물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차이야.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 하지만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왜? 농도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용해도로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농도 어떻게 구하냐?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방법. 중학교 때 우리 수학 시간에 미친 듯이 하죠. 자, 용액의 농도 구하는 방법은 소금물의 뭐분의 양. 어떤 양? 양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질량, 부피, 온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소금물의 뭐분의 질량. 소금물의 질량분의 물론 소금의 질량 곱하기 얼마? 100.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소금물의 농도가 나오죠. 됐죠? 네. 근데 이걸 우리 배웠으니까 고급진 용어로 바꿔야죠. 소금물의 질량을 고급진 용어로 바꾸면 이게 예용 액의 질량분 물론 용질의 그렇지. 용질의 질량 곱하기 얼마? 100. 이게 원래 농도 구하는 식의 원래 이름이야. 되겠어? 우리는 중학교 때 수학 시간이라 하도 소금물로 하니까 소금물의 질량분의 소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외우지만 실제로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게 바로 농도 구하는 식이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얘 농도 구할 거야. 됐어? 물론 몇 분의? 100분의 10 곱하기 얼마? 100. 그래서 이거 몇 퍼센트? 10%. 이렇게 구한 거야. 됐어? 네. 그럼 꼬맹아 이거 해봐. 소금 10g을 물 100g에 녹였다. 농도는? 불러. 몇 분의? 110. 그렇죠. 100이 아니고 110입니다. 됐어? 소금물 분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00이라고 쓰는 아이들 습관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물 분의 소금이기 때문에 110g 분의 이거 근데 섞어서 10 곱하기 100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농도라는 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농도고요. 그러한 농도는 물질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짠 정도를 표현하는 용해도는 물질을 구분하는 물질 특성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떤 물질의 용해도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근데 생각해봐. 여기요. 물이 있어요. 자, 물이 있는데 하나는 20도의 물 100g에 소금을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소금을 녹이는 거야. 소금이 더 이상 못 녹을 때까지 그거 마지막으로 얘기해봐.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알겠습니까? 용질이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이는 겁니다. 최대한 녹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소금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도의 찬물 100g에 더 이상 녹지 못할 때까지 소금을 녹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금이 10g 녹았다고 치자. 됐어. 자, 그럼 80도의 뜨거운 물에 소금을 녹일 겁니다. 물 100g에. 이거를 많이 녹아. 네, 뜨거운 물일수록 더 많이 녹겠죠. 알겠어? 근데 얘 얼마 녹을까요? 얘 한 40g 녹았다고 할 거야. 포화 상태로 녹일 때까지 녹였어요. 자, 그럼
그럼 얘는 40g 녹았어요. 됐죠? 근데 자, 근데요. 똑같은 20도의 물 100g에 요번에는 소금이 아니고 설탕을 해볼게요. 최대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설탕을 녹여볼게요. 됐어? 그러면 20도의 물 100g에 설탕이 녹을 수 있는 포화 될 때까지 녹을 수 있는 양 소금과 같을까 다를까? 됐어? 똑같은 온도, 똑같은 물의 양이지만 설탕이 포화가 될 때까지 녹는 양을 보니까 50g이라고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20도의 찬물 1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였더니 어떤 애가 10g 녹았대. 얘 소금이니 설탕이니? 소금인 거죠. 구별이 되죠. 되겠어? 또 80도의 뜨거운 물 되죠? 여기에 설탕을 녹을 거야. 그랬더니 80도의 뜨거운 물에 설탕은 200g 녹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이 80도에 물 100g에 녹여보시면 되죠. 최대한 녹였더니 200g 녹았어. 그럼 이번엔 누구야? 설탕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요. 같은 온도, 같은 물의 양에 녹였을 때 물질마다 포화가 될 때까지 녹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양만 보면 우리는 그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별할 수 있죠. 이 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 물질의 용해도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20도씨 물 100g에 소금의 용해도 얼마입니까? 20도씨 물 100g에 됐어? 소금의 용해도 얼마입니까? 소금의 용해도 얼마입니까? 10.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용해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온도 물 1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였을 때 용질의 녹는 양을 그대로 용해도로 한다. 알겠습니까? 20도의 설탕의 용해도 얼마입니까? 50. 됐어? 80도의 소금의 용해도 얼마? 40. 40도의 설탕의 용해도 얼마? 200입니다. 네, 이렇게요. 됐어? 이렇게요. 물질마다 온도에 따라 같은 물의 양에 녹는 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양을 보면 이게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해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용해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용해도는 특정 온도에서 물 1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는 용질의 그람수예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 고치죠. 특정 온도에서 꼬맹아 선생님은 물 100이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물이어야 돼? 에탄올에 녹이면 안 돼? 되죠?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용매 100g에 여기 써져 있어요. 교과서에. 됐죠? 용매 1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용매를 100% 물로 쓰기 때문에 마치 물에만 녹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용매라도 그 용매에 100g에 녹였을 때 포화가 될 때까지 녹는 용질의 그람수를 그냥 용해도라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20도씨에서 소금의 용해도가 얼마니?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아까 10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됐죠? 네. 20도씨에서 소금의 용해도가 10입니다. 근데요, 저 20도씨에 물 2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소금을 녹이고 싶어요. 몇 그램 녹는다는 얘기? 20g. 왜? 용해도는 무조건 물 몇 그램에 녹이는 양이야? 100g에 녹이는 양이죠. 됐어? 용해도는 무조건 물 100g의 소금이 최대로 녹이면 10g 녹일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똑같은 온도인데 물이 100g이 아니고 200g이면 녹일 수 있는 소금의 양은 몇 배 커지니? 2배 커져. 그러니까 20%죠.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A라고 하는 어떤 용질이 있어요. 얘를 20도에서 물 50g에 물이 50g밖에 없었어요. 최대한 녹였더니 이 새끼가 40g 녹았습니다. 그러면 20도에서 A의 용해도 얼마예요? 80. 되겠어? 알겠어요? 용해도는요, 특정한 온도 물 1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녹는 양을 물 100g으로 환산해서 얘기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물 100g에 녹는 양으로 환산해서 얘기해야 용해도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해되겠어?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뭔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물에다가 설탕을 녹일 수도 있고 소금을 녹일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녹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고체나 액체는요 뜨거운 물에 잘 녹을까요? 찬물에 잘 녹을까요? 뜨거운 물이요. 그래서 소금과 같은 고체 물질은요 여기가 그래서 온도이고요. 여기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바로 용해도를 두는 건데 고체나 액체라면 온도가 높을수록 녹는 양이 급격히 증가해도 되고 완만하게 증가해도 되는데 어쨌든 증가합니다. 고체나 액체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용매에 녹일수록 훨씬 더 잘 녹아요. 알겠어? 네. 그럼 기체는요? 예를 들어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만든 게 뭡니까? 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다에는 설탕도 들어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요. 사이다는 물과 물이 이산화탄소로만 옵니다. 그래서 물에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녹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여서 톡 쏘는 사이다 만들 수 있을까? 자,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인다는 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럴 것 같아요. 기체는 온도가 내리는 거죠. 엄만 더럽게 잘 나요. 그래서 내 한여름에 학교 갔다 올 때 아 우리 아이 시원하게 사이다 한잔 줘야지 라고 하면서 사이다를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집에 사이다 어디다 보관해요? 냉장고에.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뚜껑을 땁니까? 아니면 뚜껑을 닫습니까?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이는 방법이 기체의 용해도를 크게 하는 방법이 바로 냉장고에 뚜껑 덮어 보관하는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온도가 낮아야 오히려 기체가 잘 녹아요. 뚜껑을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압력을 뭐하게 할수록 높게 할수록 용해도가 큽니다. 그래서 기체는요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게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도 영향을 준다. 압력도 영향을 준다. 고체나 액체는 압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오히려 거꾸로 줄어드는 아이가 이 새끼가 100% 기체다. 그래서 고체 액체의 용해도와 기체의 용해도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체는 온도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고 압력의 영향조차도 받는다. 압력의 영향도 받는다. 자, 그럼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시험관이 이렇게 이제 비커가 있어요. 하나는요, 80도의 뜨거운 물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얼음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시험관 두 개를 이렇게 두 개씩 넣어요. 사이다 여기까지 넣습니다. 여기까지 넣는데 A는 뚜껑을 덮은 거고요. B는 뚜껑 안 덮었어요. 이해해요? C도 사이다 여기까지, D도 여기까지 넣는데 C는 뚜껑을 덮은 거고 D는 안 덮은 겁니다. 납득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때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거 찾아보세요. C. 네, 냉장고에 뚜껑 덮어 보관한 C의 용해도가 최고입니다. 그럼 용해도가 제일 작은 거? B겠죠. 그러면 용해가 안 되면 기체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막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실험관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B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용해도가 크다와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거꾸로 되는 말이다. 되겠냐? 하겠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거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잠깐 끊을 겁니다. 빨리 해주세요. 5분 안에 푸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 써라. 여기 써봐. 그래야지 실수 안 해.